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2편 4장의 제3절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의 의의입니다. 자, 누가 이득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면 매매계약이 원인이죠. 이득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보통 법률상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부당이득의 법률 효과는 반환 청구권의 발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관계는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가 아니죠. 따라서 부당이득도 법정 채권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이득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에 관한 최후의 법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A 행위로 인해서 B가 손해를 입었는데 A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리고 다른 어떤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B는 A에게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A의 행위가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B는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수익입니다. 이 수익은 적극적 이득, 즉 이득자의 재산의 증가일 수도 있고, 또 소극적 이득, 즉 당연히 발생했어야 할 재산의 감소, 이것을 면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수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수익은 이렇게 두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급부 부당이득인데요. 하나는 이득이 손실자의 의식적 목적적 행위에 의한 경우입니다. 가령 무효인 계약의 이행으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이것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음으로 침해 부당이득인데요. 이득이 손실자의 의식적 목적적 행위와 무관하게 재산적 이익의 이동이 재산 귀속 질서에 반해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침해 부당이득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자 자신의 행위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수익자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했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다음으로 손실자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자가 수익자 소유의 물건의 필요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제3자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A 소유의 소를 보관하고 있는 C가 B 소유의 초지에 들어가 풀을 뜯도록 한 경우, 이 A의 이득은 제3자 C의 행위에 의한 것이죠. 이렇게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손실자의 행위, 이거 말씀드렸죠. 이것은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된 곳에서 공부를 했죠. 다음 요건은 손실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불이익을 입은 손실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A 소유의 갑토지가 주위 토지의 개발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A에게 이득은 있지만 손실자가 없죠. 그래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은 적극적인 것, 즉 기존 재산의 감소, 그리고 소극적인 것, 즉 증가했을 이익의 상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급부 부당이득에서의 손실은 수익자의 이득에 의해서 반사적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예컨대 무효인 계약의 이행으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일방의 이득은 곧 상대방의 손실이 되지요.
그리고 이 손실은 반드시 현실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A가 놀리고 있는 땅을 B가 C에게 임대해서 차임을 취득했다면 A에게 현실적인 손실은 없지만 A는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이 급부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수익과 손실이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익,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서 인과관계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편취금에 의한 변제,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 A가 C에게 100만 원의 채권이 A가 C에게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 A가 이 B로부터 절도를 해가지고 B의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훔쳐서 이 A가 C에게 변제를 했다라고 할 때 이에 B의 손실과 C의 수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서 B가 C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는 소위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론, 이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론, 즉 딱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널리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관련 사항으로 전용물 소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가 갑 물건의 소유자인데 B와 이 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B가 갑 물건을 점유하던 중에 고장이 나서 이 C와 B가 이 갑 물건에 대해서 수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B가 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C는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이 청구가 바로 전용물 소권입니다. C가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이유는 내 비용으로 당신 소유물을 수리해서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전용물 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즉 C는 그의 상대방인 B에 대해서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C가 제3자인 A에 대해서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고 C가 B의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서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A가 계약 상대방인 B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서 부당하다, 이런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이 전용물 소권 문제는 물권법을 공부할 때 203조가 정하는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입니다. 수익을 정당화하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이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이득이 손실자의 의식적 목적적 행위에 의한 것인데 이때의 법률상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손실자가 이득자와의 사이에 이익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하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해부당이득은 이득자와 손실자의 의식적 목적적 행위와 무관한 경우이죠. 이때의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사용 수익 처분이 재산 귀속 질서에 반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잠시 전에 편취금에 의한 변제를 인과관계 요건에서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이 편취금에 의한 변제는
법률상의 원인 부존재 요건과도 관련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가 앞에 들었던 그 사례를 계속 얘기한다면 A가 B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C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C는 B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지만 C가 편취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단순한 과실만 있었다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법률상의 원인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의 원인의 부존재라고 하는 요건은 상당히 확장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의 효과입니다. 효과는 이득의 반환인데 이슈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선 반환의 방법입니다. 수익자는 받은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즉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합니다. 이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의 처분 당시의 대가입니다.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손실자 보호를 위한 특칙이 있습니다.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한 악의의 제3자, 여기죠. 무상으로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수익자와 같은 수준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자는 직접 이득자에게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악의의 무상 양수인인 제3자에게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악의의 무상 양수인이 반환을 하게 되면은 그는 자신에게 해당 목적물을 양도한 계약 상대방과 내부적인 정산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반환의 범위입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의라고 하는 것은 수익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때에는 과실 유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 또는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됩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운용이익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이득자의 비범한 재능으로 손실자의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이득을 얻은 경우에 그 초과 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실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손실이 이득보다 크다면 이득이 범위 내에서 반환하고, 그리고 손실이 이득보다 작다면 손실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범한 재능으로 손실자의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이득을 얻었다면 손실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입니다. 부당이득의 특칙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비체 변제는 의무 없는 변제로서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반환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체 변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서 악의의 비체 변제인데요.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를 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유의사로 급부를 했다면 시혜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시혜의 의사에 의한 급부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채무가 없다라고 알면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변제를 했다면
그것은 제3자에 의한 변제로서 742조의 문제와는 차이가 있죠. 다음으로 변제기 전의 변제입니다. 변제기 전의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변제기 전의 변제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468조와 표리 관계에 있는 규정입니다. 변제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했다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입니다. 어떤 급부가 도의관념에는 적합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민법은 그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서 도의 규범이 법 규범으로 유입된 그런 예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인 채무의 변제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것은 제3자에 의한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제를 한 사람의 사정일 뿐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효한 변제를 믿고 채권 증서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민법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해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이때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우선 개념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연의 대가로 체결하는 아파트 증여계약, 이것은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이죠. 그리고 그 계약에 기해서 어떤 급부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형적인 급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민법은 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46조 본문의 규정입니다. 이 746조 본문은 불법 원인 급여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원인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출연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 746조 본문은 불법 원인으로 형성된 재산 관계를 고착시키는 그런 역기능이 있죠. 이러한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746조 단서입니다.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불법 원인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수익자에게는 100%가 있고 또 이득자에게는 0인,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746조 단서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이 역기능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불법성 비교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6조 단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여자에게 불법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크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746조 단서를 유추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